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센터의 자리, 제3차 인천문화진흥 시행계획과 미디어 플랫폼 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좌장을 맡은 청운대학교 산학심리학단 부단장인 유기상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6년 미디어 테이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요.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올해 개관 1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단순한 미디어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 담론을 만들어가는 공공 미디어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오늘 토론회는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 제3차 인천문화진흥 시행계획과 미디어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실은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필드의 많은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은 고민들이 계실 겁니다. AI의 속도는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센터나 뭐 지역 주민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생애 주기적이라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미디어 교육, 또 그 이후에 문화적인 공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센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가 그것을 조금 더 같이 공유하고 해결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 제3차 인천 문화진흥 시행 계획과 미디어 플랫폼 전략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빈 출연진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2차로 진행되는 미디어 토론회는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와 청운대학교 산학심리학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에 감사드립니다. 발제자 선생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제를 맡아주실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최영화 선임연구원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인천문화진흥 시행계획을 토대로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 성남 미디어 센터의 윤혜숙 과장님께서 오늘 나오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혜숙 과장님께서는 미디어 센터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와 어떻게 일하는가를 함께 바꾸는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추홀 학사문화원 박성희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무국장님께서는 중간 지역 조직 재편 속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의 현실적 정체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정영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영진 본부장님께서는 기초문화재단 관점에서 본 영상 미디어 센터의 시업 초점과 협력 구조란 내용으로 논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참여해 주신 필드의 지역 주민들한테도 안내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오늘 토론회는 총 한 100분 이내에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제는 약 한 25분 내외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최영화 선임연구원님께서 발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각 토론 패널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서 각 10분씩 총 30분 정도를 토론을 한 이후에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을 3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제 필드에 있는 지역 주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요. 질의응답 시간에 플로어에 있는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화 선임연구원님께서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에 대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의 부제가 제3차 인천 문화진흥 시행계획과 미디어 플랫폼 전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제3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 시행계획 연구 책임을 맡았었고, 그 계획이 향후 5년간 인천시의 여러 가지 문화 정책의 기본이 되는 그런 법정 계획이어서요. 그 계획과 연계해서 향후 미디어 정책이나 그런 영상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재편돼야 할지 그런 문제 의식을 좀 같이 나누고자 발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대외적으로 AI가 굉장히 우리 생활에 빠르게 침투해 오고 있죠. 이렇게 AI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인구 구조도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출생률도 굉장히 낮고, 또한 이제 문화가 이제 지방자치처럼 이렇게 문화자치가 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7월 1일자로 행정체계가 개편이 돼서 이제 기존의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로 또 행정체계도 많이 바뀌는 이런 급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디어 센터는 앞으로 어떠한 지향점을 가져야 할까라는 게 대표적인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전환기에 어떻게 역할을 재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미추홀구 기반의 영상 미디어 센터지만 구민 대상의 여러 가지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인천시의 유일한 영상 미디어 센터로서 또 인천 시민 대상 어떻게 역할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미디어 의제나 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고 이제 시설이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 미디어 의제를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런 공론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더 해나가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건 변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 기존에는 미디어 제작을 위해서 많은 장비가 필요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미디어 영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자료 아카이빙 관련해서도 구술 녹취나 이런 부분이 이 AI나 디지털 기술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굉장히 실감형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아카이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여서 기존의 제작 지원 시설 중심의 그런 미디어 센터의 존립 기반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사회 인구 구조가 굉장히 1인 가구나 초고령화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하면 인터넷을 잘 못 쓰거나 모바일을 활용을 못 하거나 키오스크를 못 쓰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상의 불편함을 겪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AI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질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에서 이제 AI 리터러시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자치나 분권 기조가 강조되고 있어서 지역 중심의 미디어 정책, 그리고 시민 참여 문화 거버넌스의 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행정체계가 많이 개편이 됐지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의 관할 범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또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센터의 그런 위상이 이런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또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내용을 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파일이 넘어가질 않아서 좀 그 자료집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차 인천 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인데요. 미래를 여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인천.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개편이 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이 4대 전략에 이제 48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안에 미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접점이 되는 그런 정책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화 정책을 시나 구나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전문 기관과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또 포용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는 AI 융합 교육이나 다양성 플랫폼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지역문화자산 미래자산화는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기록화해서 만들어 놓은 원 자료를 어떻게 지역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지원하는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미디어 센터가 여기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문화 지속가능 발전 부분인데 포용성과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문화 참여 부분에서 미디어와의 접점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과 추진 과제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 속에서 미디어 관련된 과제, 그 중에서도 영상 미디어 센터와 연계해 볼 만한 그런 추진 과제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이렇게 문화계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인천시의 문화정책 방향을 같이 논의하고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고요. 아직 조성은 안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미디어 분야 전문가분들도 참여를 해서 미디어 관련된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 사업들도 발굴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실무 협의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시민분들이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I 디지털 의제인데요. 디지털 융합 문화예술 교육. 최근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도가 되고 있긴 한데 그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풀이 넓지 않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안에 디지털과 AI가 융합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디어 센터의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과 같이 융합을 해서 기존의 기초문화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문화원 등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에 좀 AI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기록과 양성 사업을 그 문화원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도시가 급변하면서 사라져가는 여러 가지 생활 문화나 도시의 변천사를 많이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자원들이 하나의 로컬 콘텐츠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콘텐츠화 해 나갈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도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 현재 그럼 미디어 센터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 사업 백서에 보면 이렇게 8가지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체 미디어 관련된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 미디어 활동도 하고요. 콘텐츠 창작 활동도 하고 지역 미디어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미디어 교육을 학생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미디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주민 제작단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파크라는 이 시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측면에서 좀 미디어 액세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기능을 포괄해 봤을 때는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제작도 하고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자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목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이렇게 지역의 여러 사람과 그런 자원과 공간을 네트워크하고 역량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어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기능적인 요건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미디어 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얼마나 해나갔을까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무려 이제 117개나 운영을 하셨고요.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4,402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AI 기초 교육이나 활용 교육도 17개 과정을 만들었었고요. 또 정책이나 교육, 제작,
포용 기록 공간과 관련된 6가지 사업군을 구분해서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셨고요. 오늘과 같은 이런 미디어 테이블, 미디어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도 연 4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의 운영 구조를 보면 인천시 미추홀구가 설립을 하고 소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위탁 기관이 현재 이제 4차례 변경이 됐어요.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산문화원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했었고 또 학산문화원이 운영하다가 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년 단위로 계속 위탁 기관이 운영이 구조가 변경되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힘들고 위탁 기관에 따라서 또 지향점이 달라지면 또 사업의 연계성이 또 부족해지기 때문에 좀 앞으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세워서 나아가기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센터 안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은 결정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정책 홍보팀, 교육사업팀, 운영관리팀 3개 팀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그 현재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의 변화에 대응한 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5가지 구조적 한계를 좀 나눠 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영상 미디어 센터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위탁이나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라는 측면들이 이 조금 더 성장과 발전에 좀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상 수요의 확장 측면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미추홀구의 시설이고 미추홀 구민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유일한 영상 미디어 센터로서 어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미디어 교육의 그런 여러 가지 파급력이 지역사회에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재정이 부족하고 조직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어려운 측면들도 있습니다. 소규모 조직이고 단기 위탁 구조가 불연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폭넓게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AI로 제작 기술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있고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영상을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장비 대여형 그런 사업 모델의 존재 이유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나 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미추홀구나 인천시나 뭐 관계기관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가, 이게 새로운 그런 미디어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인가 측면에서는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한계를 좀 살펴봤고요. 그럼 앞으로 지금 AI 대변혁이라는 게 하나의 위기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위기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 편집, 생성의 기술 문턱이 약화되고 있다. 굳이 큰 장비나 이런 게 없어도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이 희소성이 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제작 지원 시설로서의 모델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하나의 위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시대의 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AI로 많은 영상들을 접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허위 정보도 굉장히 범람하고 있어서 AI 영상 제작 기술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두루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 영상 미디어 센터가 역량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그런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고요. 고령자나 그런 다문화, 이주민의 그런 새로운 격차에 대응을 해나갈 필요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여러 수요자 외에 더 많은 수요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많은 기관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해오고 있었던 사업들과 좀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의 그런 대변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은 센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디어의 권리를 지키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곳으로서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지역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전환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능 측면에서 제작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을 시민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더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상 측면에서요. 3년 단위로 위탁 운영 기관이 바뀌는 불안정 위탁 시설에서 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사업의 수행자로서 이 안에서만 미디어 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게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의제를 생성해 나가는 그런 기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제 무엇을 하는 곳이 될 것인가. 교육 측면에서는 전 생애 주기 AI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비판적으로 미디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능력 그리고 그런 AI 활용 윤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한 허위 정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또 이주민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등 여러 가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 제작과 공동체 미디어로 좀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필요하리라 보여지고요. 과거에 그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아카이빙을 했던 다양한 콘텐츠들을 지역의 새로운 데이터나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 영상 상영의 중심에서 좀 생활권 온라인 병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더 많은 부분들이 이 미디어 센터에 그런 제작물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교육을 앞서 2025년도에 미디어 센터의 그런 사업 부분을 숫자로 보여드렸는데요. 단순히 수강생을 배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수강생들이 지역의 미디어 제작자로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입문 단계에서 교육을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창작과 유통과 그걸 통해서 공동체 미디어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그런 교육 과정도 세분화하고 활동과 그렇게 활동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상별 프로그램과 기록의 선순환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어떻게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미디어 교육에 이제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주민들까지 포괄을 해서 지역사회의 여러 이슈를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결해보는 그런 문화 다양성 리빙랩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오디오를 통해서 자기 서사를 기록하고 활용하면서 자기 콘텐츠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돌봄과 연계할 수도 있겠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쇼폼도 직접 만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만들기는 하는데요. 진로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강좌도 필요하고요. 문화 취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찾아가는 제작 상영회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록과 기획 그리고 제작, 유통, 확장까지 게다가 환류까지로 이제 역할을 넓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제 성과를 토대로 좀 중장기 위탁 운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미추홀구가 조금 더 그 조례를 개정을 하던가 여러 가지 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미추홀 구민 플러스 인근의 인천 시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게 이 위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지역 내 다양한 유관 기관이나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와의 그런 협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좀 연결해 나가려고 할 때 이제 공론장을 미디어 테이블 2.0처럼
이렇게 현안을 발굴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와 같은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든 다음에 그게 좀 정책 브리프나 이렇게 간단한 그런 브리프를 만들어서 좀 관계 기관들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류 구조를 또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지역에서 또 미디어 관련된 사업을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이나 광역문화재단에서도 AI 대응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있고요. 지방문화원도 시민 기록가 사업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요.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각자 잘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원들을 같이 공유해 나간다면 조금 더 사업 영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심도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 운영 모델을 구체화한다고 할 때 이제 광역 기관과 이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 기초의 문화 시설, 시민 활동가들이 각각 역할을 좀 분담을 해서 같이 좀 책임을 분담해서 함께 해 나가는 구조를 앞으로 설계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당장 2026년도부터는 무엇을 하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좀 구분해서 제시를 해봤는데요. 당장 올해는 좀 이렇게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정책 의제나 그런 것들을 브리프 형식으로 발간을 해서 좀 지역사회의 공론장을 넓히는 작업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과정도 입문에서 창작 유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교육 과정을 좀 개편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력기관도 조금 더 찾아서 연계 협력 구조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추홀구와는 좀 중장기 위탁 지원과 관련된 근거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7년도부터는 조금 연계 파일럿 사업이나 실험 같은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 환류 구조를 만들어서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은 더 잘 해 나갈 수 있게, 잘 안 되는 사업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런 성과 환류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이런 많은 사업들이 단순히 교육 이수 수료자가 몇 명이냐, 교육을 몇 회 했느냐, 이렇게 양적 성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었고 이게 지역사회의 미디어, 영상 미디어 산업이나 교육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좀 질적으로 이 사업의 그런 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관리해 나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운영 리스크 같은 것들도 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미디어 센터가 향후 그런 역할이나 기능을 재편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제 대내외 여건은 전 사회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요. 미디어 센터는 그동안에 해왔던 수많은 교육 역량과 전문 제작 창작 역량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지원 센터로서 더 이제 역량을 고도화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민의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전환,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과 열린 거점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공고히 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사회의 유사 그런 문화 기관과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협치의 연결자로서의 새로운 그런 역할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는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원년이기도 하고요. 미디어 센터 개관 19주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제 새롭게 발돋움해 나가면서 청년으로서 미디어 센터가 더 많은 도약을 해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토론자분들 토론 들으면서 좀 더 후속 논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화 선임연구원님 발표 감사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과 위상 그리고 관계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더 직시적으로 구분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갖고 더 많이 이해가 됐고 또
아마도 지금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나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셔서,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지역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전환, 이 세 가지의 그 지점에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그 유의미한 그 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그 발제해 주셨던 거 안에서 이게 기능만으로는 지속이 어렵다.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지역 기반, 어쨌든 이게 뭐 정책적이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든 간에 그런 기반 안에 있어야 된다. 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게 3년마다 바뀌고 있는 위탁 법인의 한계점들, 이거는 지자체와 또 지역에 있는 뭐 어떤 기관들 협력하는 뭐 대학이든 그게 뭐 중등교육기관이든 고등교육기관이든 또 다른 센터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토론 세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패널 선생님께서 10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총 30분 동안 진행하는데, 아마도 그 뭐 최영화 선임연구원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 자료에 보면 좀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어요. 아마 다 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시겠지만, 이제 세 분의 토론자께서 각각의 관점에서 이제 심도 있는 논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저희 최영화 선임연구원님께서 제시해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방안들로 모색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윤혜수 성남 미디어센터 과장님께서 오늘 미디어센터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속하는가, 누구와 어떻게 일하는가를 함께 바꾸는 전환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은 앞부분에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에서 연장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AI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토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주기 안에서의 AI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시 한번 우리 필드에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좀 잘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더 좋은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 소개받은 성남 미디어 센터의 윤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성남 미디어 센터는 2012년에 개관해서 올해로 이제 14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저는 이제 주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과 같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지금 전환의 시기와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이 고민이 참 얼마나 어렵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 산재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발제한 것 중에서 좀 저는 일단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6대 사업에 있어서 이제 신규 지표 설정했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포용과 그다음에 기록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지역센터마다 특성들이 좀 있고, 이게 이제 도시에 있는 센터와 그리고 이제 농촌에 있는 센터들 각각의 이제 다 너무 격차들도 다르고 이제 이런 것들 특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센터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과 방향성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토론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디어 센터가 이제 개관할 때 저희 이제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이름이 당시에 대부분의 센터의 이름이 영상 미디어 센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성남 영상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영상을 넣을까 말까, 그때 미디어가 꼭 영상만이야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넓게 가자, 폭넓게 포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앞에 영상을 띄고 가자. 왜냐하면 꼭 영상 매체가 아니라 당시에는 사실 라디오를 또 많이 그 활동가들이 시민들이 하던 이제 시기였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포괄할 수 있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영상을 띄고 가자라고 했는데, 돌이켜 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중반에 이제 저희도 이제 초반에는 항상 뭐 대부분의 교육이나 이제 그런 지원들이 매체로 보면은 영상 미디어를 중심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기반이 뭐 당시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뭐 또 영화 쪽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화 교육이나 그다음에 영상 교육을 주로 하고 그것들을 또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7, 8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채널이 플랫폼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중심이 되면서 다른 섹터에서 다른 이제 기관에서 저희에게 같이 유튜브 수업을 해보자, 크리에이터를 키워보자라고 이제 저희에게 제안을 하고 왔었는데 당시 저희끼리는 꽤나 깊이 고민했었어요. 이게 유튜브 이거 되게 상업적인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공공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게 맞겠어?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되게 웃긴 고민이었다. 우리가 이런 그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 그것에 있어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해 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어쨌거나 그 인터넷이나 이제 IT 기반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가 미디어 센터가 다루고 있는 되게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저희 또 내부에서 저희 업계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고 되게 저희끼리 되게 토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AI 미디어 센터로 가자. 그래야지 사람들이 혹한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먼저 깃발 꽂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 AI라고 하는 것들이 미디어 센터에게 오는 것들이 굉장히 뭐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시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AI는 미디어 센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사회 전반의 교육적인 영역에서도 되게 이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저희 이제 전문가들인 강사들과도 이런저런 논의하면서 대체 이렇게 매일 아침에 다시 열어보면은 이제 그 기능이 바뀌어 있고 업데이트되어 있어서 정말 끔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업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아직 지금 뭐 중앙 정책도 그렇고 저희 미디어 센터의 정책도 이것들에 대해서 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보자, 파도를 타고 가보자 이러고 하면서 가고 있는 여정인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미디어 센터는 이제 성남 미디어 센터를 포함해서 경기 지역에는 13개 미디어 센터가 있고 좀 비슷비슷한 센터가 있는데 규모들이 있는데 그중에 반이 좀 저희처럼 지역 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센터들이 좀 막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센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원시 미디어 센터도 아예 그 기존의 미디어 센터 사업을 하는 파트랑 아예 그냥 미디어 융합팀이 아예 두 개로 재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던 뭐 미디어 교육이나 뭐 상영 사업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예 공동체 미디어 팀에서 하고 미디어 융합팀에서는 AI나 미디어 아트를 특화해서 아예 조직을 이렇게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센터들도 성남 미디어 센터뿐만이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많은 센터들이 뭐 미디어 아트나 아마도 저희가 문화재단 소속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예술기술 융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창작에 관심들이 좀 있어서 이게 지역의 특성이나 이게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센터도 202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성남 AI 영화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네이밍하면서 행성형 AI를 활용한 이제 창작 프로그램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에도 또 AI를 붙이고 수업을 하고 있죠. 요즘은 AI가 안 붙으면 뭐 수강생이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도 이렇게 전환하면서 그런 이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장비 조작 제작 기술 강좌에서 이제 전 생애 주기별 AI 미디어 리터러시로 중심을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은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디어 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과 뭐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이자 뭐 그 커뮤니티 공간이다라고 정의를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당시에 좀 다루기 어려웠던 영상 미디어를 어떻게 좀 잘 배울 것인가, 장비를 잘 활용할 것인가,
뭐 영상의 뭐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들을 뭐 구성을 기획을 어떻게 하고 편집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교육을 시켜 왔다고 하면 최근에는 AI가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AI 리터러시 역량까지도 우리가 키워줘야 되는 건가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에 아예 그냥 AI 자체로만 하는 수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미디어 센터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인력을 인큐베이팅 하던 공간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미디어 분석 능력이나 제작 능력들을 키우는 곳이었다면은 이제는 AI 리터러시 역량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공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AI 리터러시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스터디도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유네스코 AI 역량 프레임워크에 나왔던 미디어 역량을 보면 4개의 도메인이라고 해서 참여, 창작, 관리, 설계라고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또 22개 역량을 개별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이 리터러시 역량을 보니까 1번 참여와 창작은 저희가 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AI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 작동하는 원리, 그다음에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한 이제 개념과 영향에 대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창작도 이제 그런 것들의 창작의 목표에 맞춰서 도구를 선택하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AI 도구를 쓸 것인지, 이제 업무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개별 도구에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AI에 공동 창작하고 콘텐츠를 저작권과 윤리를 검토해서 어떤 하나의 창작물을 만드는 것, 이것 또한 도구로서 AI가 들어왔지만 뭐 저희가 기존에 하던 거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관리와 설계로 들어가면서는 이제 조금 새로운 이제 그 역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는 인간이 잘하는 것과 AI가 잘하는 것들, 이런 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래서 역할을 부여해서 그다음에 AI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고를 인간으로서 정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관리의 능력,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가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시민 역량에서 설계 영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새롭게 뭐 코딩을 하고 어떤 현안의 뭐 리빙 랩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프로젝트로 나아갈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능력을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경기 센터들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조금 저희가 AI 리터러시 교육까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AI 툴 구독 비용의 문제였고, 이걸 비용, 이게 이제 사실은 AI 능력의 격차는 사실은 이제 비용의 문제로 또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AI 전문 강사 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최근에 이제 영상을 다루던 강사들이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역량들을 키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기권에 있는 센터들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을 정도로 잘하는 강사들, 능력 있는 강사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검증된 강사를 키워내고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좀 부재하고, 또 돌이켜 보니 이게 이제 우리 스태프는 과연 AI 역량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태프들끼리 모여서 이런 논의를 하면서 했었는데, 스태프들조차도 나 사실은 AI 하기 너무 싫어요.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는 스태프들은 AI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전환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그러면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 지점이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 AI 설계 능력까지 간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에이전트 좀 뭐 생성형 AI는 창작의 중심이라고 한다고 하면 에이전트 AI는 문제 해결 AI는 좀 새로운 저희한테는 영역인데 이것까지 이제 센터가 이렇게 안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에 이게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이건 사실 현장에 있는 저의 고민이어서 아마 주안센터에서도 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포션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메이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 아예 뭐 방향성의 문제까지도 이게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의 안정화, 개방성의 문제, 강화의 문제는 제가 이제 네 이걸 쓰면서도 되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하고서는 이제 토론본을 이렇게 쓰다가 자료를 보다가 운영 안정성과 이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센터를 설립하는 당시에 운영의 안정성이 너무 중요해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센터가 저희보다 먼저 만들어진 센터에 이제 주한 영상미디어센터 얘기하면서 봐봐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문화재단 모델로 간 케이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재단에 있는 미디어센터라고 해서 뭐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센터들이 갖고 있는 운영 구조에 따라서 장점은 있는 것 같고요. 재단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안정적이고 사업의 연계가 가능하긴 하지만 저희가 있어 보니까 재단은 순환보직이어서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연속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좀 있고 좀 안정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매너리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기초단체가 직영을 한다거나 위탁 운영한다거나 독립센터들 이렇게 4개 구조가 이제 크게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이제 위탁 운영하는 센터들은 사실 장점이 이제 전문성과 현장성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게 3년 주기에 단절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또 굉장히 전문적인 스태프와 인력이 이제 가군다는 것들은 굉장히 장점이다. 그리고 되게 역동적이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면 위탁센터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뼈를 갈아 넣으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센터들 보면 뭐 위탁 운영하거나 뭐 독립 운영한 센터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역의 특성이나 각각의 운영 구조에 장단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위탁 운영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단절성이나 이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기서 제안됐던 것처럼 조례에서 조금 더 중단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중장기로 할 수 있는 운영의 어떤 영속성을 위한 방안들은 좀 깊이 있는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동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누구와 어떻게 일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네. 되게 이제 굉장히 제가 여기 토론하러 오라고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좀 못 가겠어요. 제가 성남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조직들이 작잖아요. 인력도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초반에는 이제 정책 사업이나 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했는데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업하기 바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 못해. 저희도 초기에는 뭐 저희 지역에 같이 있는 청소년 쪽이나 아니면 산업 쪽이나 이렇게 산하재단과 같이 네트워크하고 지역의 방송사와 네트워크에서 이제 뭔가 가서 협력하는 사업들과 역할들을 나누고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 초반에 몇 년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결국은 뭐 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소규모 인력이 사업들은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그쪽에 잘 못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 하기가 되게 부끄럽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이 갖기에 되게 어려운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아무튼 좀 이런 역할들 되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조직이 조금 더 안정돼야 되고 좀 인원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지 않으면 소수의 분들이 스태프들이 이 많은 역할들을 다 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확보하고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지역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지금 이제 곧 20년을 맞이하는 주한 센터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공간에 다시 와서 오랜만에 왔는데 공간도 이렇게 스튜디오 되게 멋지고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쨌거나 이제 그 마태형으로서 이런 사실 지금 지역 미디어 센터에서 또 못하고 있는 게 정책 사업들 못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정책적인 미디어 테이블을 만드는 부지런한 주한 센터를 보면서 굉장히 역량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되게 튼튼한 조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 좀 앞서서 의제를 발굴하고 또 지역과 함께하는 주한 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래도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좀 더 드린 거는 현장의 고민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야 돼서 아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좀 더 경청하고 사실은 지금 AI 시대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종합 토론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속도의 문제예요. 대응할 수 있는 속도 그리고 그 속도로 쫓아가지 못하는 자본에 대한 논리 그 단순히 뭐 미디어 격차가 아니라 구독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의 차이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연구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커넥팅을 하느냐 연결하느냐 그게 이제 저희 또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와 청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고민이기도 해요.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과장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학협력단이 지역의 대학으로서 되게 많은 것들을 좀 오히려 역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제안서 낼 때도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자체의 재원 갖고는 되게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를 청년 뭐 인턴 제도라든가 그 외에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지산학 학연이 얼마나 잘 커넥팅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덧붙여서 좀 종합 토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조금 더 안정성을 가느냐 그 안정성이라는 게 뭐 이 센터가 뭐 지자체의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위탁하고 있는 어떤 법인의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더 많이 활용하고 자기 생애 주기 안에서 찾아가느냐를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추홀구 학산문화원의 박성현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는 얘기가 되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 재편 속에서 그럼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의 현실적인 정책성과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무국장님. 네. 네. 방금 소개받은 미추홀 학산문화원 사무국장 박성희입니다. 처음에 이 포럼을 진행했을 때 왜 저한테 저기 그 토론자로 나와달라 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 주한영상 미디어센터가 올해 19년인데 시설관리공단 3년, 그다음에 청운대학교 작년 해서 2년, 그다음에 초창기 민해총 2년을 제외하고 총 12년을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네 불안정하지만 위탁 관리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 위탁 관리하면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력과 예산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위탁 관리를 하고 그 위탁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별도의 관리자가 보완되는 게 아니고 그냥 위탁 관리하면서 그 전체를 관리에 대한 책임만 주는 그런 상황에서 12년을 해왔는데요. 이제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지역의 미추홀 그 주한 미디어 축제와 그 다음에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의 전체적인 방향을 단순 강의나 이런 것보다는 지역 시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 소통 사회를 만들면서 아이 미디어 센터, 그러니까 미디어 창조 도시를 해서 도시 브랜드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런 좀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방향들이 좀 전환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와서 또 AI 시대가 도래해서 저 미디어 센터의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의견을 여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영화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의 세계 전환과 그다음에 유상의 전환 그리고 협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추홀 기반 광역 플랫폼화를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AI 시대에 굉장히 시의적절한 미래 지향성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미래 지향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무초한 영상의 행정적인 재정적인 여건이나 현실적인 역할의 기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 영상 3대 기능 전환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미디어 권리 보장 1번 미디어 권리 보장에서 AI 리터러시와 소외계층의 강화는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언안대로 저는 어떤 사업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들이 좀 전면 개편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성상 사다리 구축, 이거는 이제 단순한 강의형이 아니고 전체적인 미디어 공동체를 선순환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 풀을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집중하되 보완에 대한 방향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지털 아카이빙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현재 이 시점에서 주한영상 미디어센터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바로 구축하는 것보다는 인문 기록의 미디어 기술 지원을 하는 학산문화원이라든지 기타 기록하는 부분들과 협업 모델을 추진하면서 향후 예를 들어서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디지털의 향방에 대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미디어 리터러시는 앞에 성남 과장님께서 리터러시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기술의 메커니즘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비판적인 거, 이 3가지 분야에서 저는 AI 전체적인 교육들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준비를 하고 이를 강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 해도 저는 주영상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체 그 2004년의 사업에 저는 이 AI 리터러시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제작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좀 카테고리가 다르긴 하겠지만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에 대한 반성과 함께 주체적인 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방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마을마다, 공장마다, 학교마다. 근데 저는 지금 AI 시대가 우리 삶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교육이 단순한 일반인들뿐만이 아니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학교, 청소년,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그 주민자치, 그 다음에 자생단체, 뭐 통장 자율화라든지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와 지역의 공동체의 의사 결정을 하는 쪽에 저는 의무적으로 이 AI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캠페인처럼 새로운 시대에 전환하는 캠페인처럼 AI 시대의 교육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윤리관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인 활용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의 문제까지 전체적인 커리큘럼들이 좀 짜지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강사와 그다음 이런 맞춤형 매칭들 AI 교육에 대한 매칭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들어가는 AI 교육과 그다음에 뭐 주민자치 대상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좀 더 굉장히 차별화하는 형태의 AI 교육들을 저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좀 체계적인 노력들이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사다리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종합영상 미디어센터의 작업들은 미디어 활동가 교육을 하면서 21개의 그 마을 동아리를 형성해서 미디어 활동가들을 파견하고 거기에서 마을 영상을 만들어서
주한 미디어 축제에 연계해가지고 경연대 그리고 그 이후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일종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협업 전체적으로 입문하고 그다음에 창작하고 유통하고 그다음에 이게 환류하는 그러니까 이거 계속적인 이런 선순환의 환류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 사실은 교육을 하고 양성하는 건 사실 좀 쉽습니다. 1차까지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런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이 교육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리워드라든지 유통 채널, 그 다음에 이런 생태가가 실제적으로 계속 작동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전략적으로 저는 만들지 않으면 또 만들어도 같은 방식으로 또 계속 이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 그 미디어의 풀을 만들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산부터 유통, 그다음에 되는 이런 선순환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조가 좀 더 먼저 짜져야 되고 이거를 위한 그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미디어 활동가로서 리마인드가 필요하고 그거를 위한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풀 역시 시스템 안에 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정해져 있는 예산 안에서 AI의 그 AI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이런 실질적인 풀을 만드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만 해도 현재의 인원이라든지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가 갖고 있는 1년 예산이 인건비를 빼놓고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기능상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AI 리터러시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맞춤형 개발과 그다음에 이런 시민 미디어 풀을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럴 위한 어떤 시범적인 모델들을 향후 한 1, 2년 정도 좀 집중해서 로컬 기반의 그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 역할이나 기능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시민기록과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뜻에서 최영 연구님께서 이 제안을 하셨는지는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 염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어 센터의 그 생활사 아카이빙과 기록의 선순환 이런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저희 지방문화원에서 보면 기록과 디지털 생활사 아카이브를 굉장히 문화원의 중요한 전략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사문화원에서도 시민기록단 기록 활동을 9년째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자료에 보시면 뭐 생애사라든지 22개월 마을 기록, 이슈 한 기록, 생태자원, 도시변화, 뭐 산업자원에는 기록들을 한정된 예산이지만 다양한 범위의 기록들을 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록들을 메타데이터 개방형 메타데이터 해서 저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2020년에 구축해서 현재 아카이브를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아카이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지역에 있는 마을 박물관이라든지 청소년 센터, 그다음에 21개동 주민자치회의 기록들을 아카이빙으로 계속 전환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카이브 생활사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아카이브의 그 콘텐츠들을 활용시키는 뭐 창작 활동이라든지 교육 활동, 국가무상 공모사업의 연계 활동들 다양한 형태의 활용 사업들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한 기록 거버넌스 네트워킹을 현재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이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하고 저희가 이제 구술 기록을 하면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의 오디오 작업들을 변환시켜서 하는 작업들을 저희 2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점에서 봤을 때 그 기록 생활사 기반의 기록들을 저희 이제 문화원이나 기타 기관에서 하면 이제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AI 변환이라든지 영상, 오디오,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대한 연계 등을 해서 어떤 협업 모델로 어느 정도 좀
그것들을 먼저 좀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유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년마다 이제 위탁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이제 PT하고 선정되고 뭐 PT하고 선정되고 그 기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불영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지금 새로 되신 구청장님께서 재단 설립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의 문제가 내년에 이제 용역 발주하면서 진행됐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이런 그 전체적인 위상의 전환들이 좀 저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인천광역 플랫폼이라든지 위상의 전환은 그때 좀 같이 논의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뭐 지금 어느 천학자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현대인들은 고대인의 어깨에 올라탄 난장일 뿐이다. 아마도 학사문화원의 그 오랜 시간이 있어서 지금 청운대 주한영상미디어센터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무국장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종합토론에 지금 시장님 계시지만 고민해야 될 것들은 뭐 그 구독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약자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AI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AI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이제 모바일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모바일폰에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LBS거든. 그러니까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인데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위치가 사실은 다 커넥팅에 대해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바일폰이 갖고 있는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 뭐 로컬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한 개인의 그 영역의 것이 어떻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게 교육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아카이빙 문제도 되게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거는 역사에 그 표시되지 않았던 어떤 개인의 기록이 그 개인의 관점이 어떤 이런 미디어 센터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역사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아마도 부평 문화재단의 정현진 본부장님께서 기초문화재단 관점에서 본 영상미디어센터와의 사업 접점 협력 구조가 또 우리한테 치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특히 이제 그 본부장님께서 제3차 인천문화진흥 시행 계획과 관련돼서 그 문화정보화 AI 융합교육 그 시민기록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취약계층을 어떻게 또 문화 참여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해주시면서 되게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될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평구 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정현진입니다. 지금 자장 교수님께서 되게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센터장님이 저한테 토론 참여를 좀 부탁하시는 전화를 주셨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한번 또 연기됐다고 연락을 주셔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역시 계획대로 또 진행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막막했는데 발제문을 받아보고 최영하 박사님께서 딱 제목을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 기준에서 조금 쓸 수 있게 됐고요. 기초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우리 윤혜숙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경기권에서는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도 생기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는 지금 영상 미디어 센터가 주한 미추홀구가 유일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기초단위 문화재단에서 사실 그쪽 분야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저도
되게 낯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기초단위 문화재단들은 결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재정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대상 지역의 인구 특성을 어떻게 고려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 미디어 센터 같은 경우는 일단 미추홀구를 관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적 인구 특성 그것을 고려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백서를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더 잘 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평구 문화재단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미디어나 영상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와 접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음악 도시를 지향하면서 디지털 랩, 뮤직 랩 이런 것들 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에서 교육 사업과 접점이 좀 많이 있구나 미디어 영상 분야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재단에는 좀 특별하게 청소년 시설이 저희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꿈나래터라고 하는 청소년 문화 시설이 있는데 그쪽 프로그램들을 보면 역시 교육적 부분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제작 같은 프로그램들이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비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간을 서로 교류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사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문화 사업의 접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영역에서 최근에 뭐 다양한 교육들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예술 분야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웹툰 수업이 있었어요. 웹툰 수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현장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웹툰 수업을 받으면서 1시간을 넘게 모니터를 보고 몰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이미 그런 교육에 익숙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 센터가 조금 더 그런 영역들을 더 포괄해 줄 수 있다면 부평에 있는 청소년들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도 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적인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앞에 우리 토론 해주신 분들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저는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인천에서 유일한 미디어 센터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조금 확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좀 소외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좀 노년층한테도 의미가 있지만 저는 최근에 뭐 저희 재단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굉장히 중요한 비전으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지점이 뭐냐면 결국 청년들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미흡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 영상 분야에서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라는 근접성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은 교육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가게 되는데 저는 미디어 센터가 그런 실질적인 청년들이 뭐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기회를 좀 열어주시면
정말로 생태계 환경 조성에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축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계층들을 위한 리터러시 교육과 그 청년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좀 소외 계층, 그리고 외국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대상으로 하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소화를 한다면 주한영상미디어센터가 인천이라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미추홀구의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영진 본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따로 뭐 부탁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앞에 진행 사항을 좀 잠깐 보시고 이제 저장한테 시간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 말미에 그 청년층에 대한 결국 이제 정주행에 대한 얘기고, 이게 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뭐 기술의 선순환도 있지만 결국은 인재의 선순환, 뭐 이래야지만 저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세 분의 귀중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서로 간의 의견 교환과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패널 분들께서 서로 발표 내용에 대한 그 뭐 보완의 말씀이나 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러면 아무도 얘기를 먼저 안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뭐 있으시면 네. 네. 어쨌든 발표자로서 이렇게 세 분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직접 미디어 센터를 운영하신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려되는 점이나 뭔가 좀 보완할 점들을 세 분이 잘 짚어주셔서요. 같이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미디어 리터러시 전환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구독료의 문제들, 이런 예산의 문제들도 있고 정말 전문 강사 풀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도 당장 AI 연구를 하라고 하는데 AI 박사가 어느 분야의 박사를 뽑아야 이 AI 정책 전반을 아우를 수 있을까? 한번 사람을 뽑다가 적합한 사람을 뽑지 못해서 이제 결국 못 뽑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이 너무나 가파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전문 인력을 이제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부재하고 이제 AI를 거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한국이어서요. 이런 공백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굉장히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인천시가 의뢰해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또 행정학 쪽 박사님이 이거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또 어디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만들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많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뒤따라가야 하는 문제들이 또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이런 공론장이나 이런 논의의 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운영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안에 그래서 좀 안정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매너리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약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경험에 근거해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3년간의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전문성도 굉장히 높으시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그 운영 방식의 개편이나 그런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에는 이제 미추홀구의 문화재단이 생기면 좀 더 안정적인 조직으로 같이 재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언제 생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좀 더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와 같이 좀 논의해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한영상미디어센터 안에는 조직이 3개나 갖춰져 있거든요. 정책 홍보팀도 있고 교육사업팀도 있고 운영관리팀도 있고, 정책 홍보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미디어 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그런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이슈나 제안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면 좀 더 지역 내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박성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이 미디어 센터가 한정된 인력으로 막 교육도 하고 정책 홍보 생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직접 생활사 아카이빙까지 구축하는 것은 전문성 영역에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문화원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 원천 자료는 문화원에서 시민 기록가들과 함께 생성을 하되 그거를 어떻게 아카이빙하고 콘텐츠화하는 부분들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더 활동 역량도 커지고 지역사회 연계 협력 구조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영진 본부장님께서 소외계층 대상 그런 미디어 역량 강화를 하거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청년들의 수요에 굉장히 부합되는 측면들이 있고, 이들이 이런 AI 미디어나 디지털 미디어 역량을 강화해 나가면 이 지역 사회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도 필수적이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미디어가 이제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쇼폼이나 미디어가 전반적인 소통의 기본 구조인 속에서 태어난 그런 청년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미디어 리터러시를 더 잘 갖추고 있다면 누구보다 경쟁력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영역들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그런 구독료 문제도 지금 굉장히 AI 플랫폼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또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대중적인 모델을 풀고 있고, 그래서 구독료가 앞으로 이 경쟁이 심화되면 또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AI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누구나 그 소외되지 않고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이 더 많이 보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연구원님께서 또 세 분의 그 토론자께서 해주셨던 또 피드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원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다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구독료만 이야기하더라도 좀 고민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특성이 저희 작년에 이제 미디어 탭에서 AI를 또 토론회도 올렸지만 이게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한테 투여됐을 때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 갔을 때 그 훨씬 효과가 훨씬 배로 증가하고 비전문가한테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메타데이터 값이라 말할 수 있는 절대 가장 그 리멤버 교육 같은 그런 교육 과정이 같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는 또 약점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어떤 윤리에 대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이제 미디어 토론에서 저희가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윤혜숙 과장님 지금 성남에서 저희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거기서는 구독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제가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 괜찮을까요? 네.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작년과 올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미디어 센터에서 그동안은 이제 그 쓰는 프로그램의 구독이 사실은 이제 어도비 제품을 쓰는 구독료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또한 이제 구독료가 이제 저희가 부담이 되어 있던 예산에 있었던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데도 좀 다양화되고 조금 더 다른 요즘 중국어들이 잘 돼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어도비 프로그램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률이 많이 초창기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 다루는 것 자체의 다양성도 줄고 횟수도 줄고 그래서 이제 그 구독료는 일부는 이제 어도비의 구독료를 줄이고 그 예산의 일부를 이제
AI 구독료로 좀 가자라고 해서 작년에는 뭐 얼마 정도의 비용을 구독을 했었는데 이제 그랬을 때 그 이제 구독의 문제가 저희가 센터에 오셔서 이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실 때 센터에 와서 하시는 것에 대한 또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AI를 계속 학습시키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센터의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나뉘는 형태가 돼서 내 거라기보다는 이제 공유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불편함을 느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일부 저희가 막 이렇게 계정을 구독을 해서 뭐 계정 쉐어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센터에 오셔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너무 결국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본 교육에만 일부 저희가 계정을 열어드리고 그냥 그 기본적인 걸 하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뭐 심화가 된 어떤 자기 창작을 하는 것들은 개인 구독을 일단 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AI 구독료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아까 뭐 청년에 대한 정주행 얘기도 나왔지만 그 피지컬 AI라든가 생성형 AI 그 이후에 또 뭐 지령 AI 그 구조가 한쪽에서는 하드웨어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빠르게 뭐 만들고 뭐 접근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문제는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그 접점에서 그것이 청년이든 혹은 뭐 사회적 약자이든 누구든 간에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지역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아까 비판적 리터러시가 나왔던 관점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우리 박성희 사무국장님 그 학술문화원에서 계속 아까도 얘기했던 전환에 대한 얘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어느 정도의 그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까 연구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경쟁 논리를 통해서 좀 더 다운되고 보편적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좀 다수의 사람들에게 뭔가 향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요. 이 자본의 논리는 결국 그런 면에서 뭐 학생문화원이라든가 사무국장님은 뭐 어떤 준비를 좀 아까도 전환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새로 구청장님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뭐, 저희 문화원은 처음에 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도대체 뭘 쓸 건지 막 직원들이 거의 한 8시간을 토론했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달라서 예산이 부족하니 하나만 선택해라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는 지금 챗GPT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미나이와 클로드를 구독해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독을 3개를 다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거의 좀 강박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저희는 연극 마당극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기록 뭐 그다음에 공연 이런 걸 하는데도 이제 툭툭 하는 질문이 우리 프로그램에 AI 연계 안 해요? 그러면서 이거 안 하면 다른 데는 다 하는 것 같은데 왜 문화원은 그거 안 해요? 이런 질문을 한 달에 한두 번 지금은 평균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주한 영상하고 뭔가 연계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프로그램 안에 AI가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떤 답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강박적으로 와 있다는 거. 그런 현재 고민이 정말 많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지금 그 디지털 아카이빙을 저희가 혼자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한영상 미디어 센터와 저희 기록 사업들을 실질적인 협력, 그러니까 뭐 단순한 병렬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기록 작업에 있어서 그 현재 AI와 저희가 하고 있는 오프라인의 기록 작업들이 어떻게 좀 더 종합적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년엔 좀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지 좀 센터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는 이런 거버넌스 형태로 그게
지금 복지관이나 평생학습관 가보면 전부 다 어르신들도 AI 수업 들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AI의 수업이라는 게 뭔지 실체가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요구하는 그 형태도 너무 다르고, 저는 그래서 그 AI 리터러시 교육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좀 제안해보고 싶은 게, 이 전체적인 AI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주영상이나 성남 센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미디어 센터가 한번 저는 이 논의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라도 저는 이런 미디어 테이블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논의의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굉장한 디테일한, 그러니까는 뭐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주체성의 활용,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뭐 철학적 사고, 그 다음에 주민자체나 마을 단위, 공무원 단위의 이런 리터러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교육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이런 AI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나 인프라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지, 실제 필요하면 그런 교육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는 전국의 미디어 센터가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더 굉장히 중요한 선제적인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고, 그리고 저희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질문을 어떤 분들이 와서 나 이런 AI 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센터에 가보세요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 것들을 내년 미디어 테이블을 좀 전국 단위로 한번 열어보시면 어떠실까 네,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그거는 내년 미디어 토론회, 그거는 이제 학산문화원에서 그 이제 뭐 아마도 지금 이제 플로어에 있는 분들께도 이제 질문을 받아야겠는데요. 제가 저희 집 본부장님 말씀은 이제 우리 필드에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오면 먼저 이렇게 마이크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을 밝히고 나서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연하입니다. 먼저 그 토론 자료랑 발표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금 저는 주한 이 얘기를 다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 주한 영상센터에 제가 그 제안서 공동연구원으로서 사실 24년도에 이 제안서를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토론 자리에서 조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제가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업에 계시고 또 정책 부분에 계시니까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가 중간 지원 조직의 재편과 미디어 센터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무엇보다도 미디어 센터라는 이 센터가 설립된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미디어 센터가 설립이 됐던 목적은 사실 교육, 미디어 역량 강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한이라는 단어로 이제 한 문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문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오늘 토론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좀 추상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방향과 그리고 교육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미디어 센터 설립 목적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여기 문화재단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의 그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MZ 세대들은 3요소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랍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왜요는 저는 반드시 아웃풋과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그게 경제적 가치가 됐던 어떤 가치가 됐던 간에 아웃풋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센터가 설립된 목적과 방향과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더 논의되어야 되고 실제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분들의 몫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현장에 계시니까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도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계속 AI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산업은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고 그 누구도 부정은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발생을 해서 대응하는 정책보다는 조금 더 지역을 분석하고 하는 체계적인 그런 방향이나 이런 정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센터가 지금 그 설립 목적에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모든 목표와 지향점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추상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에 좋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구체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게 실현 가능한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지속 가능해서 센터의 설립 목적과 취지가 일관성 있게 도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이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 질문에 그 플로어 질문은 우리 정영진 본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희 오늘 논의했던 거 아마도 제가 한 가지 그 구성을 하면서도 아쉬웠던 건 이제 지자체 쪽에서의 정책 위반자에 관련된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일단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먼저 들어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서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도 지금 문화재단의 그 본부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어떤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나 날카롭고 이렇게 아픈 데를 찌르는 질문이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 영상 분야에 저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쪽으로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좀 포괄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아까 우리 박성희 사무국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로드맵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도 지금 저도 백서를 보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고 활성화돼 있다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비전은 보이는 비전 부분은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선생님처럼 뭐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실현 가능한 뭐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좀 약하다. 근데 그것이 저는 방향성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원한다고 해서 바로 구현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특히 문화와 관련된 분야가. 그래서 하지만 그런 비전은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문화진흥 계획도 계속 발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당장 실행되지는 않지만 그 비전 속에서 단계적인 목표가 나오고 그것이 이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 청년 말씀드릴 때 생태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결국 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분야도 지금 뭐 수십 년을 지역예술 생태계 활성화돼야 된다. 공헌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들이 거의 공공 재원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그 재원의 한계. 그러니까 자꾸 거기만 바라보는 시장의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제가요
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참 그 쉽지 않은 과제이면은 틀림없고요. 근데 그 방향성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좀 예를 드리자면 이게 뭐 미디어 센터하고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저희 부평구 문화재단이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하나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우수사례 대상을 하나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청춘부평이라는 프로젝트인데 그 청춘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는 부평구 문화재단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부평구 문화재단의 수입은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예술단체의 수익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재원은 부평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기관들이 각출한 돈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1억 4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노인복지기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이 부평구의 재정의 70%가 복지 예산이에요. 1조 2천억 중에 5천억 외에 7천억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 비중이 너무 크고 그거는 뭐 미추홀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노인복지기금이 노인기관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노인들을 위한 문화활동비였어요. 근데 저희도 그 기관들을 설득했고 그 기관들도 저희하고 단연간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나왔던 결론이 뭐였냐면 어른들한테 좋은 공연들을 보여주고 싶다였고 그러면 우리는 그 공연을 보여주는 방식이 우리는 극장이 있으니까 좋은 극장 컨디션을 가지고 어른들은 또 이동하실 때 되게 불편하시니까 안전하게 보실 수 있는 거를 확보를 하고 그럼 어떤 공연을 보여줄 것이냐? 어른들이 좋아할 공연을 보여주자. 그럼 누가 제작을 하냐? 지역의 예술단체가 제작을 하자. 그래서 부미스라는 인천 지역의 재즈 공연을 제작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팀이 공연을 제작했고 그래서 총 11회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9천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11회 공연을 대극장에서 하기에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공연을 관람하신 어르신이 6,500명이에요. 그 6,500명은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좀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1억 4천이 필요한 사업인 거죠. 근데 복지기금으로 내려온 돈을 문화예술 사업으로 환원을 해서 관내에 있는 6,500명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좋은 모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우리가 문화로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재원을 어떻게 쪼갰을까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복지 예산이 많아지면 복지 예산 중에 문화 영역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저희는 이제 청춘 부평이라는 제목으로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참교육 부평도 한번 해보자. 그 최근 드라마 참교육이 떴듯이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사고의 전환이 생태계 그리고 이게 경제 활성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원을 좀 잘 활용한 사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찾는 거는 정말 많은 노력과 뭐 지혜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 주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미디어 쪽에서도 그런 방향성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뭐 일단 저희가 그 준비한 시간은 이제 다 이용을 했는데 혹시 뭐 가능하시다고 하면 조금 더 필드에서 좀 의견을 질문을 주실 게 있으면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걸까요? 네네네. 저는 무신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있고요. 여백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안센터 개관 사무국장이었어요. 2007년에 개관해서 9년까지 사무국장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앞서 질문 주셨던
분께서 말씀하셨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달라요. 목적이 앞에 말씀 주신 분하고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던 목적하고 좀 달라서 그 부분과 관련한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고민을 이런 방식으로 같이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는데 그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오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목했던 건 전파의 공공성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가 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 상호 간에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를 발신하고 수신하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대화를 공공의 대화를 만들어가는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퍼블릭 액세스 제도를 도입하는 거였고요. 그게 가능하려면 시민들이 스스로 이 전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라디오와 이제 방송과 이런 게 대표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고 장비를 놓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거였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게 유튜브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회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 누구나 발신할 수 있고 누구나 수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문제 지점이 바뀌었거든요. 그전에는 누구나 발신 수신을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발신 수신을 해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데 상호 발신 수신을 하는데 대화가 되나 이게? 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발신하고 일방적인 상호 발신이 있는 거지 그것들을 수신하면서 같이 삶의 문제를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의 삶의 문제를 시민인 내가 시민인 당신과 함께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해보자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오히려 문제의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미디어센터를 만들면서 계속 한편으로 또 얘기했던 개념 커뮤니케이션 권리였어요. 권리와 역량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 발언을 하는 것들은 되게 쉬워지고 많아졌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은 오히려 그럼 계속 발전했느냐? 퇴보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이며 뭐 한국 사회 전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이 상호 대화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적인 공론장도 그러니까 물리적 공론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디지털 상에서의 공론장을 어떻게 회복해낼 거냐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센터의 목적,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이게 왜 필요해?라고 하는 논의가 그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AI가 모든 걸 잡아먹고 있는 거죠. 근데 좀 고민이에요. AI가 이게 단순하게 미디어의 문제로 치환시킬 수 있나? 단순화시킬 수 있는 문제인가? AI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은 좀 고민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답을 어떻게 내려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화, 논의의 방향을 다시 미디어센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한국 사회의 고민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냐.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미디어 지형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AI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다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미디어센터가 어떤 기술들을 다룰 거며 어떤 기능을 할 거며 누구랑 만날 거며 이런 부분들로 좀 더 구체적인 답들을 물론 다 동일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디어센터들은 구체적인 자기 지역을 갖고 있는 거고 그곳에서 만나고 있는 시민들의 삶과 관계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의 출발을 좀 그런 방식으로 다시 잡아봐야 되는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최용화 선임연구원님께서 좀 답을 같이 네, 그렇지 않아도 해주셔도 네. 발언 기회를 얻고 싶었는데 네. 아까 앞선 그 질문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 목적인데 이 논의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사이 제가 사실 발제문을 만들면서도
그 조례도 살펴봤었거든요. 인천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설립의 목적과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적 자체가 구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4대 기능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미디어 교육 및 창작 지원, 두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공공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거, 세 번째는 지역 내 문화 기반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마지막은 미디어 관련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영상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지역 경제 활성화는 주요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퍼블릭 액세스, 공공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교육과 창작과 소통과 시민 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는 2018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최근까지 이제 2차례 개정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요구되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활동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미디어 환경이 누구나 발신할 수 있는 환경이 됐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히려 소통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영상들도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또 시민들 간의 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더 단절될 위험들도 많기 때문에 향후 이런 미디어 센터의 기능 부분에서 이제 초창기에 여러 가지 설립 목적도 있지만 최근에 변화된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 그리고 매개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기능적인 측면에 이제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조례 전반을 조금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능이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시대에 잘 맞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고민해보는 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아 선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많은 기준과 또 그런 지표와 또 그런 조례 안에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회적인 장치이긴 한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있는 그 미디어 환경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왜냐하면 지역에서의 청년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사실은 그 경제 부분하고는 뛰어놀 수 없는 부분이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갖고 있는 목적이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윤혜숙 과장님은 그냥 그 파도에 아까 몸을 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고요한 폭풍 전날 밤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와 AX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그런 비판적인 해석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AI가 모든 만능은 아니지만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교육되어야 되고 또 뭔가 순환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저희 두 번째 질문 그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셨던 선생님의 발언 것처럼 수신과 발신이 서로 의견이 교환됐을 때 커뮤니케이션 된다 하는 가정하라고 하면 지금의 미디어 환경은 분명히 어떤 그 레거시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성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처음의 모습으로 센터가 설립했던 그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향,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지자체 정책 수립과 현장 또 각 미디어 센터의 현장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민, 오늘 플로어에 나오신 많은 지역 주민들께서도 관심과 끊임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바쁜 일정 중에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셨고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이 토론회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토론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그 지역 미디어 센터가 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와
민주적 소통 문화 확산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마도 오늘 페러스님들 말씀하셨던 그 보편성에 대한 거, 그리고 다자 간의 협력,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의 토론회가 의미 있는 지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